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영국 위기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위기설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의 위기설 과연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네. 영국 경제 위기설부터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일단 위기설의 발단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건 영국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라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영국이라는 국가가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경제도 취약하고 아시다시피 브렉시트 이후에 가장 크게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영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44%나 되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라든가 가스 가격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했고 취약한 상황에서 물가는 거의 10% 가까이 올랐었고 물가는 높고 경제는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긴축을 단행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토러스 총리가 감세 정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현재 취하고 있었던 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정책을 취한 부분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요즘 채권 자경단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투기 세력 또는 약한 허점을 노리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먹잇감이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영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파운드화가 이제 그 초약세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 단순히 국채 금리가 오르고 파운드화 약세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최근에 그 영국에 있는 연기금들, 그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보통 부채 연계 투자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될 때 국채와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 방식이 조금 그 LDI라는 투자를 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급등했을 경우 채권에서 많은 손실이 납니다. 이런 손실이 나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마진콜이라고 보통 그러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물어내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국채를 팔고 이러면서 국채가 급등하는 그래서 잘못하면 영국에 있는 연기금들이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린 게 현재 영국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 사실 영국이 이렇게 된 데에는 영국의 정책의 실수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그 나홀로 긴축 아주 너무 강하게 했던 글로벌 긴축 이로 인해서 강달러에 대한 영향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큰 피해가 입었던 데 따른 피해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의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영국의 현재 가장 어려워진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러스 총리가 일부지만 감세 정책을 철회했더라고요. 가장 욕 많이 먹었던 그 부분에 부자감세. 대해서 부자감세는 철회했는데 위기설 자체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실제 시장에서 보통 이런 정책적 실수가 나왔었을 때는 과감하게 정책적 실수를 되돌려야 추가적으로 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동안 감세 정책을 발표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철회를 하고 또 이제 영국 중앙은행도 이와 보조를 맞춰서 국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해서 국채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간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안정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철회했던 감세 정책은 전체 100% 중에서 4% 남짓인 거니까 여전히 감세와 관련해서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발언을 통해서도 여전히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들 즉 잘못했으면 되돌리면 그만인데 되리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약한 고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투기 세력 입장에서 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여기에다가 들려온 소식이 약간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10월 10일이죠. 예. 월요일 날 이 영국의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지금 현재 규모를 2배나 더 늘려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더 사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자기들도 이게 좀 뭔가 불안하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중요한 건 14일까지 이 영국의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겠다고는 했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단 말이죠.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국채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가 좀 걱정인데요. 궁극적으로 지금 그래서 14일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보통 위기를 막을 때는 시장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써야 되는 건데 굳이 14일이라고 국채 매입 그 기간을 못을 박을 필요가 있었는지,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정책적 실수가 있었다라면 이를 되돌리는 시도가 제일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서 국채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영국의 중앙은행이 앞으로 내가 국채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기한을 두지 않고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정책적 개입을 했었으면 그래도 이런 어떤 위기가 많이 잦아들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트러스 총리도 굳이 그렇게 정책적 실수와 관련해서 굳이 실수를 안 한 것처럼 자꾸 발언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영란은행 입장에서도 시장에 대한 개입을 조금 더 강하게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한을 못을 박아서 그 이유에 대한 불안감을 남겨뒀다는 여부는 상당히 좀 시장에 뭔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불씨를 여전히 남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앞서 말씀드렸던 국채 자경단 또는 채권 시장에서 투기를 일삼는 세력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4일 이후에 국채 시장의 생각보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당연히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환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띌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는 보여집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사실은 이제 트러스 총리가 실수를 쿨하게 인정하고 그래 나 잘못했는데 돌이킬 게 이게 아니라 지금 계속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채권 자경단이 어떤 뭔가 허점을 노린다, 그게 도대체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인가요? 말 그대로도 국채 시장의 투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를 하겠죠. 이제 이 국채 자경단,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국채 시장의 허점, 말 그대로 채권 시장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치가 있다라면 이 이치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었을 때 이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토로스 총리는 결국 이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고 이를 되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격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국채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도, 뭐 공매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매도를 유발해서 영국 시장의 국채 금리를 더 급등시키는 역할로 작용을 하겠죠. 당연히 파운드화 가치는 더 떨어질 개연성,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파운드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진다라면 영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환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역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수입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가가 더 올라가면 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복합적으로 영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마 많은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이 파운드화 가치 문제인데 왜 우리나라까지 이걸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파운드화 가치가 문제가 됐을 때 왜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왜 파운드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파운드화 가치가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라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낸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파운드화 이외에 즉 달러와 이외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안전자산이라면 달러를 얘기할 거고, 달러 매수가 더 강해지면 달러 이외의 모든 통화, 영국 파운드화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통화도 동반적으로 약세를 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 당연히 글로벌 금융시장 입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험자산 같은 경우에 대한 비중을 추가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가 여기서 조금 더 약세로 간다라면, 즉 달러가 더 강해진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환차 손을 걱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진다는 점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 즉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또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환과 관련해서 환차 손을 볼 수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영국을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뭐 유럽이나 또 미국의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오지만 진짜 피부에 다가왔던 건
크레딧 스위스 네. 은행의 심각한 위기설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이게 막 고조되는 듯 하다가 일단은 수면 아래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크레딧 스위스가 위험한 건 맞지만 이게 이전에 있었던 리만 브로더스라든가 아니면 여타 금융위기로 발전 가능성까지 얘기하는 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많이 난 경우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황으로 대표되는 아케고스 요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몇몇 어떤 그 펀드에 잘못 투자했다가 손실을 크게 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리만 브라더스처럼 여러 파생 상품이 같이 모든 금융회사들로 연결돼 있다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정도의 부채를 사용을 해서 그 파산 효과가 큰 그런 거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온전하다 보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현재는 크레딧 스위스 자체적인 문제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나중에 이 큰 기업들이 정말 크게 파산을 하고 된다면 위기가 커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을 본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최근에 이런 어떤 그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어떤 코로나 그 이후에 어떤 채권 시장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투자 손실이 커져 있던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최근에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각 금융사들끼리 연결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고, 현재까지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 현재 리만 브로더스처럼 너무 이렇게 넘겨짚을 필요까지는 아직까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만 브로더스 사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마불사였는데 그동안 죽이지 말아야 될 걸 이렇게 각각에게 MBS라든가 CDO 같은 파생 상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모르고 이번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아는 벤 버넌키 의장이 이전에 회고록을 통해서도 실제 이렇게 연결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정도였으니까 현재 그 크레딧 스위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위기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 가지고 있으되 금융위기로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모든 금융기관으로의 어떤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조금 그렇게까지는 확산해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현재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또 크레딧 스위스가 보면 아케고스 사태도 그렇지만 항상 보면 투자를 참 실패한 데가 최근에 정말 많았던 보잠비크도 있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린실이라고 그래서 또 영국에 있는 그 핀테크 업체죠. 거기에 네. 대한 투자도 잘못한 게 있었고 한 번 손실이 나면 뭐 조 단위 이상이었었으니까 이게 가장 크다라고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처음에는 크레딧 스위스지만 이게 약간 걱정되는 건 이제 최근에 주가나 아니면 채권 가격이 전부 다 급락을 한 상태잖아요. 뭐 이런 투자 은행들이 뭐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노출이 크진 않을 것 같지만 채권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채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국채 가격이 흔들렸으면 이제 다른 은행들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궁극적으로 이제 국채 가격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영국 같은 경우 보시면 연기금들입니다. 왜냐하면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모든 자산들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자산 배분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되고 자산 배분 중에서 상당 부분을 국채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체 투자, 일부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퇴직하신 분들한테 나중에 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한 지난 10몇 년간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국채와 관련해서 사실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채권에서 손실이 나다 보니까 많은 영향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연기금들을 많이 조사를 해보니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글로벌 연기금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연루된 데는 별로 없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전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위험은 아직 영국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국채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미국 정부가 오히려 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빚부담이 많이 커지는 거니까 그 정도지 현재 뭔가 이걸로 인해서 더 크게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다행스럽게도 혹시 올 연말 들어서 미국의 물가가 유의미하게 잡히기 시작한다라면 국채 금리도 이제 꼭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와 관련된 위기가 가장 증폭되는 어떤 클라이막스 국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너무 뭐 위기론을 이렇게 의식할 것보다는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조금 균형을 잡고
제가 볼 땐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위기론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들을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이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 이 도미노 위기설이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걱정해야 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기우라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많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보통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기업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향후에 좋아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발행시장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PO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투자됐던 분들이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일단 그 시장이 되게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서 유동성이 되게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저기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금과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수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향후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장성에서 투자자분들이 이 기업에 내가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발행 시장이 막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향후 성장성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보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도 이런 기업들도 혹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해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한 위험들이 점차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마다는 다르겠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런 기업들의 위험이 다소 조금 표면화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뭐 스타트업 위기설 나올 때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업들이 다 이름 되면 알만한 진짜 유명한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이 자금이 정말 풍부하던 시절에는 일단 먼저 이 기업의 규모만 키우면 된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최대한 몸집을 불려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금융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으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거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이제 이게 다른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한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사업성을 키웠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스타트업은 기업마다는 다르지만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잘 주셨지만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사이즈를 많이 키워놨고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자금줄이 끊기게 되면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돼서 그런 스타트업들 기업들 중에서 부실한 기업들이 정리가 되면 향후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남아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구조조정 효과로 인해서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국면 기존에 있던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구조조정 효과에 따른 반사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2007년에 저도 이제 경험을 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경제부에 있으면서 이제 가장 놀랬던 게 그때도 위기설이 나왔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나왔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다가 2008년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2007년에도 뭐 그 당시에 페니메이나 프레디맥이 뭐 맨날 부도 난다 안 난다 괜찮다 뭐 문제 없다 이랬다가 이제 한 거의 1년 뒤에 문제가 생겼는데 위기설이 이렇게 나올 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점은 그러다가 끝난 적도 있고 이렇게 진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위기로 간 적도 있는데 앞으로 위기설이 나올 때 이게 정말 문제를 일으킬 위기설인지 아니면 이건 정말 괜히 노이즈, 잡음에 불과한 건지 이걸 우리가 혹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역시 절대금리라고 생각이 돼요. 궁극적으로 그런 위기가 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과다한 부채에 있겠죠. 어떤 업종, 예를 들면 부동산도 그럴 거고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과도한 부채를 사용해서 그동안 성장을 해왔는데 당연히 이렇게 과도한 부채를 통해 성장을 해왔었으면 그 성장에는 상당 부분 거품이 존재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또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거기에 못 견뎌서 나오는 어떤 기업들 또는 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들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부동산 PF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도 한국도 생각보다 여러 군데에서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현실화되고 우리가 닥쳐야 될 어떤 금융 위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현재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금리, 즉 현재 미국이나 한국은행에서 올리는 금리가 현재보다 더 빠르고 또 높은 수준으로 간다라면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는 연준이
훨씬 더 강하게 긴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앞서도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건 절대금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금리를 아무리 빨리 올린다고 해도 금리가 1%고 2%에서 저금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결국 금리 수준이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현 상황에서 연준이 물가가 일부 꺾이는 걸 봤고 이 꺾일 때 완전히 제대로 꺾기 위해서 최근에 매파적인 성향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현재 우리가 제시했던 연준이 제시했던 4.6%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기 위한 고육책일 가능성도 높다. 그 얘기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5%를 넘고 혹시 물가를 6%로 간다면 이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물가가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경제를 조금 더 훼손하는 쪽을 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경기가 훼손이 되면 사실 이런 위기는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곪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재 생각했던 것보다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높아지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 수준이 더 높아진다면 사실 더 불안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놓고 본다면 위기가 여전히 잠재해 있지만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잠재적으로 계속 밑에서 뭐 해결된 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에 대해서 뭐 발목을 잡고 있을 가능성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시기 특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전 4분기하고 1분기 사이에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나오거나 또 위기설이 막 불거지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갖고 있던 주식을 투매한다든가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건 이제 이런 어떤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끔씩 이렇게 위기설이 터지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실전적으로 이렇게 증시에 몸담고 있을 때 어떻게 증시에 대응하는 게 좋은지 이럴 때는 뭐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현재 좋은 전략일까요? 최근에 저희도 이제 많이 실수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시장의 위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때문에 벌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슈로 불거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경제의 일반적인 사이클이라면 흔히 얘기하는 기업의 가치나 밸류에이션이 먹힙니다. 정말 싸다. 이 정도 싸다라면 많이 먹힙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실수를 했던 부분이지만 뭐 코스피가 코스피 0. PBR이 0.8배다. 사실 너무 싼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연준도 얘기했듯이 경제보다 물가가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전환점 또는 바닥은 역시 물가가 잡히는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물가였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이 경기 훼손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경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기업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기업의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는 즉 현재 시장에 반영된 것보다 더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 조건은 역시 물가가 잡힌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발표되는 물가지표 또는 고용지표를 통해서 이 정도면 더 이상 연준이 4.4 올해 연말 또 내년에 4.6까지 얘기하는 이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확신으로 바뀐다면 저는 그때가 지수 바닥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이번에 4분기 안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뭐 얼마까지 빠질 거냐 아니 여기가 바닥이냐 논하는 건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셨겠지만 하루만 일찍 잘못 들어가도 수익률 편차가 너무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견디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는 물가가 잡혀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이상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즉 현재 제시된 그 이상으로 더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보면 달러와 강세가 거기가 정점인 거거든요. 그러면 금융시장에서는 바닥을 이제는 어느 정도 논해도 되는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대략적으로는 이런 위기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1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면 그게 가시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지금 따져봤습니다. 자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또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